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페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채팅에서 이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은 분명히 매우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평소에도 막말을 자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매우 불확실하고 극도로 위험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에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아마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으니 아마도 더 다르고 더 똑똑하고 덜 극단적인 그리고 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할 것입니다. 어쩌면 혁명적이고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 알게 될 겁니다. 세계의 길고 복잡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47년간의 갈취, 부패, 죽음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문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밤에 사라질 거예요. 누군가가 핵전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에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요. 일단 본야르디 교수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마 트럼프는 말할 때 꽤 강한 용어를 자주 쓰는 편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기울었죠. 왜냐하면 그 영향이 모두에게 상당히 파괴적일 수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표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요즘 이 시간에도 이미 미군이 카르그 섬의 많은 시설들을 폭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모든 미국의 움직임은 어쨌든 최소한 그들이 섬들에 개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2 공수부대 병력이나 트리폴리 함정에 있는 병력 등을 이동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카르그 섬, 적어도 그곳의 군사시설을 실제로 공격했습니다. 이건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이미 정찰과 탐색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카르그 섬을 점령하러 가는 듯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틴 시절부터 저는 합리적인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푸틴도 예전부터 트럼프도 지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가진 정보원에 집중한다면 설령 그것이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섬에서 정찰을 하는 데에는 실제로 그 섬을 점령할 의도가 없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활동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카르그 섬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공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공격당했는지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단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쯤에도 이미 공격을 받았었지만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공포 진지에만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섬에 대해 알려진 것들, 즉 대공포 진지, 미사일 기지, 저장고, 레이더, 통신 안테나 등과 관련해서 매우 상세한 지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든의 저장소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든의 저장소가 무엇인가요? 하든의 저장소는 사실상 탄약이 보관되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저장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리페츠크에서 자주 공격했던 그런 저장고들입니다. 저장고를 타격하면
섬 안에 있는 보병과 부대의 보급 능력을 사실상 제한하게 됩니다. 사실상. 자신들의 무기를요.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침공할 생각이 아니라면요. 전쟁 초기에 일부 방공 시스템을 타격하는 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 시스템들이 어쨌든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통신 시스템이나 저장고 등을 하나하나 타격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을 점령할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합니다. 점령하는 것은 스티르페 대령과도 이야기했듯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백병전가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만약 하역장 구역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보시다시피 그곳은 온통 연료 저장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사용할 수 없고 포병 지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트럼프가 브리핑에서 이란 석유의 90%가 이곳을 통과한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게 한 모든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 후에 그는 90% 석유만 이해했고 그래서 이란인들의 순통을 조이려 했습니다. 적어도 그게 의도였을 겁니다. 어떻게든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공수부대, 일부는 상륙군이었지만 확실히 소형 선박으로 아마도 밤에 매우 빠르고 작은 배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트리폴리 함이 거기로 오는 건 숨길 수 없습니다. 멀리서 접근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능성 있는 다른 목표는 피콜로 폴리체 섬과 그란데 폴리체 섬입니다. 섬을 점령하는 건 좀 더 어렵지만 호르무즈 섬들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점령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곧 카피티니도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라이브에서 여러분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잠깐이라도 대화할 시간이 갖기 어렵습니다. 몇몇 질문을 제외하고 저는 대화 중에 가장 유용한 질문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미군이 어디서 출발할지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82 공수사단과 해병대의 집결지는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82 공수사단과 그 소속 대대들은 전 세계 어디든 16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로 아마도 34시간 안에 그 지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미국 조종사들이 어떻게 데려가졌는지도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F-15 격추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란은 처음에 이란은 전략을 잘못 세웠습니다. 즉, 미사일과 대공전력의 상당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대응했던 것이죠. 실제로 기억하신다면 첫날 이란은 350발의 미사일로 대응했고 그 다음엔 185발, 그리고 그 다음엔 100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사흘 만에 이란은 사실상 전체 화력의 80%를 잃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몇 달 동안 정보를 수집해서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78년 3월까지가 전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에 보시다시피 이란인들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루에 약 30발의 미사일과 대략 하루 평균 50, 100대의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3월 7일 이후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 즉 사실상의 변화, 제 입장에서는 그들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꽤 현명한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 알려진 모자이크 방어 외에도 그 특성상 사실상 무력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오직 공군력만을 사용해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 피로, 무장 탑재 한계, 공중 채공 능력 등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격하는 이 전력들도 어차피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보유한 것에 비해 많은 수의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미국은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항공모함과 몇몇 기지, 그리고 일부 항공기는 유럽 디지에서 출발해서 중간 기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물류 문제를 훨씬 더 증가시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의 피로도, 장비의 피로도, 그리고 현지에서 탄약의 가용성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공모함이 무한정 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의 방어 체계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외에도 모자이크식으로 계층화된 방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즉,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 해도 특히 방공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레이더를 켜서 자기 구역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깜빡이는 불빛처럼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구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레이더 활동이 전혀 없다가도 갑자기 발사대가 자주 이동시키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비어있고 일주일 동안 조용했던 지역이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통신 체계가 없더라도 그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된 진지, 피난처, 기지, 벙커의 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찰 능력에 비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방공 시스템의 특성상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형의 특성, 즉 나라의 지형적 특성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넓고 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자이크식 방어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활동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정말 짧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항상 그 지역에 공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상시 대기 문제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치고 빠지기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5, 10분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군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즉, 한 번 쏘고 다시 산속으로 숨는 단일 대공 시스템을 타격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SEAD, DAD를 해야 한다. 물론 레이더 신호를 추적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등등. 하지만 그 활동은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 F-15를 파격한 것이 바바르가 아니라 토르였다면 두 산 사이에 위치해 있고 어쩌면 F-15가 그 근처를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토르는 어떤가요? 대략 20km 정도죠. 잡고 쏘고 모든 게 1분 안에 끝나버려서 쉿,
데드 같은 걸 할 시간도 없어요. 즉, 적의 레이더 활동을 추적하는 미사일들이 있어서 레이더 신호를 따라가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타격하는 거죠. 그래, 단거리 방공 체계의 재등전이지. 맞아. 단거리 방공 시스템. 즉, 실질적으로 단거리 방어 시스템이야. 쏘고, 목표를 조준하고, 또 쏘고, 조준해서 1분, 2분이면 모든 게 끝나버려. 밴을 다시 닫고 다시 숨으러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략의 요점이 뭐냐는 거지? 그들이 첫 주에 발사 능력의 80%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통로를 만들 수 있었지. 사실 그걸 완전히 멈추게 하진 못했어. 이것은 항공기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어. 비록 두 동등한 적이 싸우는 전쟁에 비하면 적지만 말이야. 그리고 드론과 미사일 발사도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작전에는 여러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들 덕분에 이란이 어느 정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 알겠지? 제한적이지만 계속되고 있어. 하지만 그게 목적에 충분한가? 어떤 의미에서 목적에 충분하다는 거야? 목적은 상대의 행동을 전술적으로 저지하는 게 아니야.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중 우위를 저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 그들이 그걸 위해 자산을 동원한다면 파괴당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특정 순간에만 그렇게 해서 전체 지역을 일종의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거야. 또한 그들은 분명히 생산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고 있어. 공장 같은 그런 것들은 이미 잃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남아있는 자원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 미사일에 의해 갱도가 매몰돼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이든 모두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란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번 달에 여러 단계의 긴장 고조로 나타났는데 이들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의 회복력입니다. 이 대칭 전략은 사실상 먼저 전쟁을 지역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입니다. 그 장소의 본질 자체가 지역화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걸프 국가들의 석유 에너지 생산이 지닌 전략적 중요성과 많은 국가들 사이의 구조적 의존성, 그리고 이 군주제 국가들은 공격할 표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스액화 시설과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그들의 능력의 80%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형적인 요인입니다. 이 위기를 지역화시키고 싶다면 오르무즈 해협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제하고 억제하기가 쉽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기 목적은 위기를 지역화해 그 영향을 증폭시키고 다음 단계인 글로벌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비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미국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그들은 처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자이크 방어로 생존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위기를 지역화하고 위기를 세계화하며
이러한 모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미국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목표, 즉 마지막 목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행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작전상의 한계, 물류상의 한계, 회복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이란인들은 점점 더 표적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즉, 2단계에서 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공격하는 표적의 종류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공장 하나나 발전소 하나를 더 파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아껴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리를 하나 파괴한다고 해서 미사일이나 드론 또는 방공 시스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전술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술적 우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발사대, 선박, 기지, 잠수함의 파괴, 그리고 수상함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파괴된 한 척의 선박이나 그런 사건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전체적인 시야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전략적인 요인이지, 말하자면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건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박살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당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생산, 물류 등 지속성을 저해할 능력이 없다면 단지 공군력만으로는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제국이 진주만에서 거둔 사실상 공군과 해군의 승리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행기 몇 대와 함선 몇 척을 격파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함선을 건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지 국지적인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 출신 도장공도 겪은 문제였습니다. 그는 폭격 능력이 없었고 전략 폭격기나 전략 항공 전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결국 미국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폭격기나 러시아인들이 우랄 산맥 근처나 그 너머로 기지를 옮겼을 때 그곳을 폭격하는 계획 등이 있었죠. 바로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상대가 포기하지 않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괴하는 목표물을 늘릴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다리 하나나 터널 하나 더 파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고 모든 질문도 받겠습니다. 석기 시대로의 회귀는 장기적으로 이란과 군주국 석유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의미일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석유 통제 및 사용과도 관련됩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그들이 카르그 섬을 점령하고 에너지 발전소, 다리, 철도까지 파괴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차도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들도 파괴할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기술적으로 모든 인프라를 파괴하고 그것들을 복구할 방법, 즉 석유 판매를 막아버리면 그렇죠. 이란인들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들을 다시 뒤로 돌려놓는 셈이죠. 꼭 석기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청동기 시대까지는요. 스테판 디도나. 이란이 타지키스탄에 드론 공장들 세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러시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타지키스탄이 아니라 타타르스탄에서였죠. 이란인들도 대리 세력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공장은 2달 만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혼란이 있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면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드론은 꽤 많이 생산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드론을 위한 외부 기지를 만든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0이에요. 완전히 미치지 않은 이상. 게다가 더 이상 큰 목표물도 없으니까요. 남아있는 것들은 유도폭탄으로 충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있는 거죠. 트럼프의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걸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언론이 이런 데 달려드는 건 알지만 사실 트럼프의 말은 정말 불안하게 들리고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벤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벤스도 비슷하게 애매하게 말했고 트럼프가 한 말을 다시 강조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국이 하룻밤 사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밤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라이브를 했냐고요?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공격이 일어난다면, 즉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면,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지점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의 몇몇 기지, 몇몇 웨이더, 몇몇 TAD 시스템을 공격하면 너는 내 발사들을 공격하는 식이었죠. 그것은 대체로 군사적인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와 다른 장소들이 공격당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기지, 항공기, 선박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인들. 하지만 만약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특히 이란과 걸프만의 군주국들 사이에서 결국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쪽은 걸프만의 군주국들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그때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이전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나라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에너지나 석유의 20-30%를 생산하는 대형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두 곳만 공격하면 그 나라의 물 60%, 에너지 60%, 석유 생산 능력 60%를 빼앗을 수 있고 재건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어제 이란이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생산 지점을 공격했으며 나사 펌스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과 열감지가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중요한 시설일까요? 이 시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석유의 약 30%를 생산하는 곳으로 주바일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곳은 비료, 석유 제품, 즉 플라스틱,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산업단지이지만 무엇보다도 석유가 주로 생산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곳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25-30%를 차지합니다. 알겠죠? 만약 이 시설이 망가지면 또 위기가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 시설이 예전처럼 바로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하면 이런 규모의 시설을 다시 만들려면 4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걸프 지역의 군주국들과 이란까지 그들의 생산 능력을 잃는다면 이 45년 동안 세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르조 알파라스가 말했듯이 위기는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게 됩니다.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단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이 하려는 대로 행동한다면, 즉 공항과 항구를 파괴한다면, 파리, 발전소 등등을 파괴한다면 이란인들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걸프만의 모든 군주국들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소수의 대형 시스템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를 함께 끌고 가며 공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이란의 산업 능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란인들도 반대편에서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개밖에 없는 매우 크고 매우 가치 있는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수년간 지속될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로 이 최후 통첩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몇 가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란인이 말했듯이 그 폭발이 일어나 지금 우리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약 누군가가 회사를 가지고 있고 50대의 트럭을 운송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늘 이미 고속도로에서 들었는데 경유 가격이 251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34유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원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과 미국 국가들의 전략적 비충이는 한 달, 두 달 정도 지속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미 며칠 전에도 항공유까지 배급하려다 보니 항공편이 취소되는 걸 봤습니다. 디에고 마리아 탐부리니 같은 전략 부재를 볼 때 종교적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미국 측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당신 생각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종교적인 척쇼를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가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특정 대중을 위해 쇼를 하지만 전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도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 특히 트럼프가 이란에 적용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공식을 이란에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즉 지도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올 사람이 협상에 응할 거라는 거죠.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효과가 있었나요? 맞죠? 사실상 그 나라를 짓밟았고 대사관을 다시 열게 만들었으며 지금은 조용히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란에 대해 매우 경험이 많은 정보기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모두가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적어도 이란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인들은 아닙니다. 이란은 정권 수뇌부가 제거돼도 견딜 수 있도록 체제가 매우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덜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알리 하메네이는 기술적이거나 실질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영적 지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단순히 그런 지도자들만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 지도자는 형식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체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들이 사실상 돔을 지탱하고 있죠. 사실상 모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대체되어 구조적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정말 큰 위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EF의 전 이사인 바르시와의 아주 긴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게임 전략 전문가들도
지금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벤스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초기 트윗을 읽어보면 그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르고 더 똑똑하고 덜 극단적이며 덜 극단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들이 우세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든 들어본 20명 정도의 모든 분석가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란을 잘하는 모든 분석가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구조에 대해서요. 아마도 여러 지도자들이 제거되고 2선이나 3선에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할수록 이들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에서 이런 종류의 구조, 이런 구조의 유형이 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보존주의적인 이유로 벌금을 부과해야 했고 부하들에 대한 존중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하나의 프로필과 전력이 있어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권위에 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결국 거의 반대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점입니다. 모든 분석가들이 당신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말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펜타곤과 CIA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스, 전 FBI 요원도 그렇고 제가 팔로우한 여러 다른 분석가들, XCIS, 센터 액션, 레질리언스 등 많은 곳의 분석가들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을 제거했지만 목적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권 교체 때문이라는 말이 들리나요? 아니요. 단순히 그들이 지휘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권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거나 무너질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에 지휘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권을 뒤집거나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신뢰할 만한 분석가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최근에 카우프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의견을 듣고 읽었지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권의 최상위 계층을 제거하면 갑자기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편집증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히려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인도인 진행자가 진행한 아주 멋진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행자는 사라 페인도 자주 초대하는데 사라 페인은 중러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거기서 바로 게임이론 전문가인 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이로 인해 이란이나 다른 나라가 지원하는 미국을 향한 테러리즘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람들의 극단화 이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이 이런 식의 개입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대리 세력들을 거의 모두 잃었고 또 다른 대리 세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5년 전과 같은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테러가 주로 이스라엘과 특히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시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누구를 죽였는지 살펴보면 제거된 지도자들 대부분이 정규군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란 혁명 수비대과 이념적, 교리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관된 지도자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군대에서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덜 제거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적어도 정규군은 조금 덜 광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것도 덜하긴 하지만요.
당신 잘했어요. 이번 주 중국에서는 벤젠,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 파생물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때문이죠.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자국의 비축량을 크게 늘렸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마도 이런 사태를 예상해서였을 겁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처럼 더 의존적인 다른 나라들은 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시민이고 회사가 없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있지만 만약 회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트럭 50대 분량의 휘발유를 따로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공격이 일어난다면 위기는 불가피하게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주문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스를 없애는 것처럼요. 이것은 2-3개월의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완화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의존하지 않고 유럽도 걸프 국가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마존 등에서 무언가를 산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류 사이클이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비쌀 겁니다. 특히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온다면 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또 타코가 나올지 보고 싶어요.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치킨이 드는데 이건 미국식 속어로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최후 통첩을 미루는 게 세 번째라는 거죠.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공격할지. 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란은 똑같은 전술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요. 활동 수치를 보시면 거의 항상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빨간색, 드론은 하늘색으로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론의 경우에는 증가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이 정도의 압박 강도만으로도 위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걸프 지역 군주국들의 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대규모로 배치하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이제 F-15 조종사들, 이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꽤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리적인 관점에서 미국인들이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왜 중요한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임무를 하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군가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쇼츠로 만들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짧은 영상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 중에서 말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미국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블랙호크, 즉 블랙호크의 파생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돌아다닌 건 페이브호크였던 것 같아요. 일부는 고의로 잘못된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이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란인들은 페이브호크가 어디로 가는지 주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사실상 착륙했기 때문입니다. C-130으로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계곡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C-130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엉망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 지형에 착륙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흙에 빠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륙을 시도하다가 서로 막혔다고 합니다. 즉, 정확히 충돌은 아니지만 비행기들의 위치를 보면 정상적인 이륙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가 서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파괴의 이미지이고 이것들은 실루엣입니다. 네, 저는 진흙탕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지형이 매우 험하다는 뜻입니다.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만약 두 대의 비행기가 이 위치에 있고 이륙해야 한다면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주차한 이유가 한 대가 이미 쓸 수 없는 상태여서 앞에 세워 방패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륙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 대가 방향을 틀다가 손상되어 다른 한 대를 막아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륙해야 할 때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도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요, 그들은 착륙할 때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쓸모가 없으니까 어모용으로 거기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은 그게 어모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착륙한 비행기들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처음에는 페이보호크와 아마도 A-10도 어모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대의 비행기만 착륙했고 그 후에 진흙에 빠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거나 더 이상 이륙할 수 없어서 저렇게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리틀버드도 도착했습니다. 리틀버드는 특수부대를 태우고 다니는 헬리콥터입니다. 혹시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블랙호크다운 기억나시죠? 소말리아인들의 위치 위에 스트로보스코프를 쏘면서 기관총을 난사하던 그 작은 헬리콥터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요. 총 4대의 헬리콥터와 2대의 비행기가 격추됐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2대의 비행기도 잃은 거죠. 그들과 함께 블랙호크 4대도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추가로 온 블랙호크 헬리콥터 부대와 함께 떠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C-130A 잔해와 최소 2대의 리틀버드 헬리콥터 잔해입니다. 이 점이 흥미롭네요. 또는 누군가 말하듯이 그들이 비행기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착륙했을 수도 있죠. 종종 그들을 C-130에서도 내리게 하니까요. 어쨌든 그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또한 첫 번째 조종사가 똑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가 구조됐다고 들었지만 그 소식은 거짓이었어요. 왜 거짓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란인들에게 인간 사냥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조종사는 36시간 후에 구출됐어요. 그는 2000m 높이의 산을 동굴 안에서 올랐고 가끔씩 자신의 신호등을 켜서 위치를 알렸어요. 게다가 그가 진짜 그 사람인지도 믿지 않아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했어요. 미리 합의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임무 전에 진행되는 전체 절차가 있는데, 즉 미리 정해진 질문들과 키워드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il beacon 작동된 것이 그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란인들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란인들은 TV에 여기저기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가기도 했죠.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미군 헬리콥터와 C-130에 총을 쏘는 영상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현상금을 노리고 찾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6만 그 나라 화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들을 잡으러 가면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며칠 전부터 얘기하던 그 10번.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는 블랙호크 2대가 손상되고 헬리콥터 4대를 잃었고 C-130 2대와 F-15도 물론 잃었습니다. 조종사 2명을 구출하기 위해 엄청난 임무가 진행됐다는 건 이란인들에게 포로를 넘기지 않으려는 큰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걸 쇼로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이 서브스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영화로 만들어질 만한 가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조종사에게는 정말 끔찍한 36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면 이란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맨더 61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루긴 하지만 꼭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신문은 보지 마세요. 신문은 잊으시고 제대로 완성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이 서브스택에 가시면 모든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헛소리나 매우 편파적이고 작은 재구성 말고요. 이제 곧 타올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작은 페이지를 하나 열고 싶었거든요. 제목에도 정보라는 단어를 넣었으니까 며칠 전에 호기심에 한번 해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몇몇 장면들을 좀 봤는데 꽤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니었으면 여기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여러 인물들 간의 예전 토론들도 봤어요. 세트장에서 있었던 것들이나 등등요. 50%에 대해서요. 항상 개인적인 공격으로 파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요. 분석도 없었고 그 사람의 이념적 입장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란에 대해서든 미국인에 대해서든 러시아인에 대해서든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든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게 가장 좋은 경우였어요. 50% 정도는 서로 말을 끊고 서로에게 덤비고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는데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점을 특히 느꼈는데 나중에 여러 TV 인물들에 의해 일종의 확인도 받았어요. 초대하는 쪽은 게스트 A를 초대하면 게스트 B는 반드시 게스트 A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데 더 관심이 있어요. 진짜 반대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그럼 기자 역할은 어디 있죠? 저는 그저 서로에게 소리치는 인물들을 섭외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게 기자의 일인가요? 아니면 기자의 일은 A가 하는 말과 B가 하는 말을 반박하는 것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사실, 증거, 출처의 근거에서 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나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초대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본 바로는 기자들의 목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게스트 A와 게스트 B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을 하더라도 시끄럽게 논쟁만 하면 상관없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울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일점표를 써야겠어요. 네, 맞아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비서를 구해줄게. 나는 방금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처음 부분 얘기했어. 네가 알지? 내가 보낸 거 읽었지? 읽어봤어. 정말 흥미롭고 좋아. 나는 이 전쟁에 대해 내가 생각한 걸 메모해뒀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아니까 네 의견을 말해도 돼. 그리고 나는 언론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TV에서는 게스트 A, 게스트 B를 부르잖아. 기자는 A나 B가 옳은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A가 B와 반대 의견이면 그걸로 충분해. 아주 좋아. 서로 싸우고 시청률이 올라가. 그건 맞아. 하지만 그건 우리 탓이기도 해. 그걸 보는 사람들 탓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네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보면 채널을 돌려버리잖아. 나도 그걸 알아. 루치오 카라치올로가 정말 뛰어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의 말투나 표현 방식이 좀 다르잖아. 예를 들어 다리오 파브리를 보면 자동으로 볼거리를 기대하게 되고 루치오 카라치올로보다 다리오 파브리의 이야기를 더 즐겁게 듣게 돼.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이건 우리 잘못이야. 우리는 방식보다 내용에만 집중하자고 멈춰서 생각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얻는지 고민해야 해. 그리고 카라치올로의 것도 파브리의 것도 둘 다 확실히 훌륭해.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만 알고 싶어. 모든 걸 다 보고 싶진 않고 우리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만 알고 싶어. 그리고 텔레비전은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순간 경기를 보고 있는 누군가 덕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안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신문에게는 더 나쁜 일이에요. 사실 신문은 시간과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혹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시간이 10초밖에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받습니다. 신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문을 보면 이 주제나 저 주제에 할애된 공간의 배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이걸 알고 싶어 하는지 또는 왜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해합니다. 디젤은 리터당 2.20 유로이고 휘발유는 1.80 유로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내에 이 가격이 실제로 내려갈지 궁금해한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 1조르날레에는 트럼프 문명 전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실렸죠. 오늘 밤 교황이 위협하고 팔라초 키즈는 거부합니다. 국민이 정권 잘못을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언은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교황님이나 팔라초 키즈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그분들은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밤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 말했는데 이는 핵무기 사용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오기 전에 내가 60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전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했다는 뜻이야. 하지만 네가 히로시마 이후에 문명을 없애겠다고 말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방법은 뭐야? 그 사람들한테 가스를 끊는 거야? 여러분이 기존의 세계에서 생각한다면 한 문명을 없앤다는 것은 5년, 6년, 8년 동안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격과 단계적 공격, 이제는 볼 수도 수단 부족으로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드레스덴은 다시 하려고 해도 말이죠. Ce le hanno le cose per farlo.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목표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되는 목표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한 문명 전체를 목표라고 선언하면 테헤란 근교 어딘가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채시라 아주머니조차도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누구든 그 문명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민족에 속한다면 그 민족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트럼프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분노를 퍼붓죠. 어디서 그들을 개자식들이라고 불렀는지 여기서는 아니고 아마 그 존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트윗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그 사람들을 고집쟁이, 멍청이, 개자식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있는 거고 적어도 여기서는요. 마지막에 신이 이란 국민을 축복하기리라 말한 뒤 하지만 너희 모두를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말이랑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문명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위대한 이란 국민도 포함하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면 신의 축복이라는 게 그들을 모두 신 앞에 보내버린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느님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고요. 9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 잘못된 곳에서 살아왔다는 것뿐인데 그가 말하는 대로라면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프랑스 이름을 가진 드메스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인간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어의 타락에서 시작해서 생각이 타락하고 행동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 혹은 아직도 세계 최강국으로 여겨지는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가 정말로 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정말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로마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쓰이지만요. 다시 말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앞으로의 위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위협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어느 쪽이든. 20세기 역사상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어울리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건 지기를 깎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모르는 건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야. 앞으로 누가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도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을 것이고 이미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았었지.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 링컨,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바이든도. 물론 알다시피 파울로, 나는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다음 미국 대통령은 임기 4년 내내 지구의 절반에게 사과하느라 시간을 보낼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언제 사과할지에 대한 생각만 남아. 그리고 모두가 그래 받아들일게 알겠어 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그리고 속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라는 질문이 남겠지. 만약 너희 시스템이 이런 걸 허용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판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건 로펌일 수도 있고 결혼 정년기에 여자일 수도 있지.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었지. 이렇게 큰 나라는 평판에 손해가 가는 일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아. 푸틴의 러시아를 봐봐요.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는 메드베데프에게 헛소리를 하게 하죠. 하지만 푸틴이 직접 우리가 전면시키겠다, 우리가 사라지게 하겠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푸틴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웃게 만들던 그런 언어는 메드베데프나 토크쇼에나 맡겼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고 푸틴이 내일에 대해 말할 때 핵 옵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러시아 연방의 영토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당연하지 안 그럴 리가 없지라고 답하게 되죠. 폭탄을 투하하거나 침몰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영국이었지 푸틴이 거대한 환상적인 버스를 몰고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저는 꽤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부족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한 번도 파격적인 대통령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파격적으로 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품위의 한계와 권력 분립 체계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시나 오바마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비교하자면 바꼴리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시험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시험해 보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이 도구가 좀 무뎌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체계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의회는 지금 휴가 중이에요. 여름 휴가, 봄 휴가 등등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의회가 문을 닫고 휴가를 가죠.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신호로 의회는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 의회 비공식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들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반대도 있었고요. 누구한테서 반대가 있었냐고요? 바로 대법원에서요. 주지사들에게는 좀 더 눈에 띄는 반대 역할이 맡겨졌죠. 최근에는 아이스 주지사가 우리 집 앞길에서 총 쏘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Per dire, 미국의 다른 권력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오히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열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실상 고삐 풀린 채 제 생각엔 그 자신보다 더 위험한 측근 집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이트, 그 사람은 그를 부활한 그리스도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 나라의 대통령이나 스페인의 왕을 데려와도 누군가가 그를 부활한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심각하며 모두가 대가를 치르겠지만 특히 미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왜요? 한 나라가 가진 자산,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의 신뢰성입니다. 단순히 재정적,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것을 약속했다면 지켜야 하고 나쁜 것을 약속했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대통령과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마이클 더글라스가 출연한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는 미국 대통령 역할을 맡았고 어느 순간 리비아 기지에 공격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관 중 한 명이 그가 폭격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정말 대통령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그가 대답합니다. 오늘 밤 나는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2시간 후에 죽을 줄도 모르는 두 사람의 죽음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다리 위에서 어디론가 가던 6명의 크리스천을 죽인 일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똑똑하고 멋진 일이라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죽음을 안긴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걸프 전쟁 이후 가스와 석유 운송을 위한 새로운 항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동맹,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원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체계적인 위기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공격이 일어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구조물 파괴가 상호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모든 요인들로 인해 몇 달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구조물의 수는 적지만 매우 크고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변하냐면 당연히 미래에 시스템적으로 변할 때는 똑같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투자가 확실히 위험 분산에 집중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오고 등등. 아무것도 똑같이 남지 않지만 만약 시스템적으로 변하면 그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나는 이걸 묻고 싶었어, 파울로. 나는 이걸 정말 많이 느껴.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험을 보는 사람이 거의 아니야. 나는 항상 진정시키는 쪽이었어. 원자폭탄 버섯구름 영상으로 클릭을 유도하던 사람들에게 나는 진정 효과를 줬지. 하지만 여기에는 원자폭탄 버섯구름이 없어. 바로 그 버섯구름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몇몇 핵심 시설만 파괴해도 전 세계적인 위기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나는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 삶과 내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주유소에 갈 때마다 뭔가를 주문할 때마다 키위나 바나나 한 상자를 살 때마다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거야. 대부분 운송이 트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나는 자주 주문해. 여기 오는 바르톨리니 같은 택배 기사들이 불쌍해. 가격이 오를 텐데
DHL도 오를까?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영향이 중요해. Avrà un impatto su tutti i livelli perché 관심 있어. 나한테 중요한 거야. 관심 있어. 나한테 중요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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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나한테 중요한 거야. 이와 관련된 것들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느껴져. 위험성? 우리는 바로 코앞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 왜냐면은 내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거든. 근데 미안한데 만약에 탄화수소 제품의 20%가 거기를 통과한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가 100유로 가 있는데 그중 21호를 잃어도 81호는 주머니에 남잖아.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겠지만 뭐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인 거야?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잘못됐거든. 맞아, 25%라고 하는데 내가 좀 찾아봤거든. 그래서 눈을 잠깐 내리까라도 이해해줘. 숫자가 좀 필요하니까. 전쟁 전에는 걸프나 오르무즈 해협 쪽을 통해서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석유와 석유 제품이 오갔어. 이게 전체 거래의 25%였고 소비의 20%였어.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지? 전 세계 모든 석유가 똑같은 게 아니야. 즉, 황이 적은 저유황 원유와 고유황 원유 있어. 전 세계의 모든 정유소가 두 종류의 석유를 모두 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세계의 일부 지역은 특정 석유를 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예를 들어 걸프 지역의 석유는 고유황 원유라서 유황 함량이 높아. 또한 그런 정유소에 북해산 저유황 원유를 넣으면 정유소가 망가지고 단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20%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다른 생산 공정들을 막아버리거든. 그게 막아버려. 강생산을 막아버려. 황에서. 맞아. 이란산 원유는 최고급 중 하나야. 그래서 그걸 섞어서 쓴다고 할 수 있지. 말하자면. 아니면 정제할 수도 있고 정제하기도 쉬워.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산은 별로야. 그래, 정말 별로야. 걸프만 석유의 부산물인 황으로 알루미늄을 만들고 황으로 여러 가지를 생산하지. 또 다른 것들과 함께 비료도 추출해. 그러니까 동시에 세계 2위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 연방에 제재를 가했으니 운도 참 없지. 그래서 걸프만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사지 않기로 결정했지. 결국 비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야. 식량 문제 때문이지 토마토나 체리를 먹으려고가 아니라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야. 상당한 규모의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헬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무언가 고장이 나면 헬륨은 거의 대부분 카타르에서 생산돼. 이것도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이지. 그리고 카타르가 상당한 양의 헬륨을 생산해. 그런데 우리가 헬륨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지. 만약 휘토를 추출에 필요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헬륨은 의료기기나 MRI 같은 장비에도 꼭 필요해. 나는 트리폴리에서 그걸 알게 됐어. 거기엔 새 MRI 기계들이 전부 멈춰 있었거든. 헬륨이 없어서 말이야. 나는 헬륨이 필요한 줄 몰랐는데 트리폴리 리비아에서 한 주임의사가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영향을 겪고 있어. 가스화와 액화의 차이 말이야. 그걸 액체로 만들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설비들은 몇백만 유로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야. 리보르노와 피온비노 앞에 있는 제기화 설비들 말이야. 진짜 비싼 건 가스를 액화시키는 설비야. 예를 들어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설비가 1억 달러라면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설비는 40억 달러가 들어. 그냥 참고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거의 다 거기에 있어. 특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많은 생산을 그 지역에 집중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큰 문제에 노출된 거죠. 만약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파괴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해수 담수화 시설부터 그 안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석유화학 시설까지 모두 말이죠. 트럼프가 그걸 초토화하기로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은 대공 미사일 몇 개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드론을 격추할 시스템도 몇 개쯤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론들이 도착합니다. 그러니 대공 방어 수단이 정말 부족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걸프 지역에서는 시설들이 거대하고 비행시간이 최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희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여기 나사 펌스 자료에 나온 자바일인데 알루미늄부터 철강까지 온갖 것을 생산하는 가장 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석유가 10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빨간 점들은 나사 펌스 위성에서 감지한 열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채굴 능력의 2530%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교통의 58%가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6천만 톤의 석유 제품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라이브 초반에도 말했듯이요. 시설은 적지만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고 이런 생산 공정들 상당수가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큰 결정을 내리고 이란의 산업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국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프만 군주국들의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4년 반 동안 전쟁이 이어진 후 양측 모두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는 점입니다. 드론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드론을 생산하고 심지어 그런 드론을 스스로 고안한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널 찾아낼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 네가 이란 전역을 돌아다니며 드론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행운을 빌이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생산되는 모든 착오를 찾으려고 4년째 시도하고 있거든. 3D 프린터로 채시라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랑, 그리고 그들은 생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그 생산은 러시아 생산 체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정말 심각한 피해를. 그리고 군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군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양쪽에 배치된 두 군대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A-10이나 F-35, 위성, 네가 원하는 것들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겠니? 제가 처음에 답하려고 했던 질문을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FBI 전 국장 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0명의 분석가와 해설자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데 이는 트럼프의 트윗과 정반대입니다. 즉, 그런 종류의 행정부에서 누군가를 내보내면 2선, 3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또 알려지고 두려움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편집증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변해서 오히려 반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펜타곤 내부의 분석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들이 그들이 얻으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는 걸까요? 우리가 장군들이 해임되는 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러니까 시도해봤거나 아니면 당신이 영웅이라면 38년, 40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독일에서 정말 고생을 했겠죠. 한국 남한 알래스카에서 4년 동안 파견 근무도 하고 단지 이거나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영웅, 사명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력을 꺼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2년만 조용히 있으면 이 사람은 2년 후 N역이 없을 거야. 나는 이것만 버티면 돼.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죠. 네. 네, 물론 맞아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은 아니고 내일 아침에요. 결정에 영향을 늦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에 열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한 번은 이게 부족하고 또 한 번은 저게 필요하고 또 다른 때는 이게 없으니까요. 설명하자면 누군가는 군사 행동 조직 내에서 이런 일도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 권력의 명령을 받는 기관이 그 정치 권력에 맞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미국 군대 내부에는 갈등의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나라와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지 백악관의 일시적인 거주자들에게 맹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네가더가 말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불법적인 명령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군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죠. 바로 최근 몇 달간 베네수엘라와의 혼란이 있었던 시기예요. 당신이 외부와 내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만약 당신에게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린다면 당신은 이의를 제기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세트는 몇 달 전, 67달 전에 군대 내의 법률 자문관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군인이 자신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군대 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제야 됐군. 그러니까 그는 말하길 나는 85년에 테헤란을 폭격할 생각과 희망으로 입대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그걸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기술 분야를 벗어난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아주 복잡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바로 이 질문에는 항상 당황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키든 그들은 기술적으로 아마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왜 그렇게 하는지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묻는 것은 그들의 교육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부분도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뉴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건 2025년 2월의 일입니다. 5.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군인들을 돕는 변호사들을 제거하고 해군의 일부 수장을 교체하고 장군들에게 간단한 연설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못생기고 더럽고 못됐고 몸 상태도 엉망이야. 좀 용기를 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작전 사령관을 해임해. 베네수엘라에서 대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말이야. 마약 밀매 단속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군대를 더 다루기 쉽게 만들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시켰지. 왜냐하면 결국 푸니친의 일과 두카노백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해임한 거야. 마치 내일 멜로니가 일어나서 드라곤 수장을 내쫓는 것과 같은 거지. 알겠어? 또 다른 아주 고위급 인사를 그렇게 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비록 그 사람이 지휘권이 2년이나 더 남아있었더라도 말이야. 그래, 이게 푸틴이 처음에 했던 일이랑 비슷하지. 우크라이나 전쟁 첫 2년 동안 말이야. 보통 임기가 얼마나 갔더라? 석 달, 넉 달? 그래,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적어도 네가 너무 망신을 당해서 내가 널 해임한다는 생각이 있었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조건에 두진 않았을지라도 넌 일부러라도 지려고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써보자는 거였지. 여기서는 숙청이 아예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 망신을 당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부터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미국에게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걱정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는 더 잘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고 더 안정적인 균형을 찾으려고 하며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죠.
나토에 대해 그가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시도해본 여러 가지로 볼 때 당신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중요한 유럽 국가의 총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미국인들에게서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자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 없었고 이번엔 리아미 유럽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우리끼리 입장을 맞추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국채를 회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Se avviene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등 이란인들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인들은 물론 정권에 의해 그곳에 파견되었지만 일부는 자신들만의 이유로 사실상 다리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인도주의적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리를 무너뜨렸는데 그 위에 1만 명의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또한 이란의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관점에서나 군사적 관점에서 침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게 토스카나 방언인지 아니면 이탈리아어에서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빗재라고 하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발을 구르며 떼 쓰는 겁니다. 내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지. 내가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신중하게 생각한 목표는 없어. 침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 나라의 다리를 무너뜨리는 건 단지 내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뿐이야. 그게 전부야. 맞아. 하지만 축구에서는 이런 걸 홧김에 하는 반칙이라고 해. 내가 말하는 순간에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네가 반항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내게 괴롭힘을 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 결국 그게 다야.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를 일으키면 널 경기장에서 퇴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이런 식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쪽은 이란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전쟁이 네가 시작한 거라면 책임을 묻는 건 너한테지 이란이 아니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힘든 시간이 될 거야. 나도 주식시장 움직임 같은 것도 좀 보고 있어. 뭘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모든 원유 선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야.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다리 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 아까 보여줬던 건 민간인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 공격받은 다리였고 이건 또 다른 다리야. tutto so- 6월절 전날 네타냐후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연설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자유로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데 그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잠깐, 나는 지금 이란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어. 아무리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도 영원하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누군가를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은 이란에 재앙을 내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처럼 행동하는데 겸손을 좀 배워야 하고 자신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울로. 이스라엘인들이 파괴한 모든 다리는 나라의 북쪽, 우연히도 바로 크루드족과의 국경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 너는 쿠르드족이 이스라엘을 도울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란인들이 어쨌든 쿠르드 지역을 꽤 많이 폭격했고 여기서는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물류 경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트럼프도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부 세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안다고 말했어.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들의 말은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3번이나 크게 속고 나서도 4번째에는 또 속아 넘어간다는 거야. 뭔가를 제안하는 사람이 동시에 너를 폭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신뢰의 문제야. 그러니까 누가 네타냐후나 트럼프한테서 차를 사겠어? 아니면 집을 사겠냐고. 남자에게 희망을 주면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희망에 매달릴 거야. 그래, 희망이지. 하지만 바보 같은 희망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네가 너를 사람 이하로 여기는 사람들의 정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희망일 수도 있지. 하지만 너에게 그 거래를 제안한 사람이 너를 오리너구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동등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지. 아니, 오히려 나를 조종하는 거지. 예를 들어 쾌란 중앙 권력에 대한 나의 중립성은 예를 들어 항상 나에게 적대적이었던 강대국 터키인들과 함께 관리하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다른 판이 있다는 거야. 사실 나는 제3자가 전쟁할 수밖에 없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란 북부 산맥에서 혼자 바보처럼 남게 되고 나머지 이란인들은 모두 화가 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내가 또 그들을 배신했고 아무도 날 돕지 않는다는 거야. 이야... 고마워. 마지막 주제는 우크라이나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최근 소식을 따라가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가 몇 차례 반격을 했다는 거야.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시베르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사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재정비하기 위해 후퇴할 거야. 2월과 3월은 영토 변화가 가장 적었던 달이었어. 그래. 러시아군은 예를 들어 25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어. 물론 출처에 따라 다르니까 직접 확인해봐. 하지만 문제는 상황을 보면 카미언스크 지역에 파란색 작은 화살표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어. 모든 게 다시 뒤집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달이 변화가 가장 적은 달이 될 거야. 그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이 돌출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돌출되고 있어. 장군님, 양측 모두에게 지난 2달은 특히 느린 시기였고 시도도 적었으며 양측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2명이 크레시네에서 스칼라와 시도했고 그 전에 러시아군이 이만 쪽에서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매우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봤던 것보다도 더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장군, 국가들, 몇 달 동안 군인들, 블로거들, 텔레그램 등등. 러시아에서 링크드인 접속 시 VPN이 필요한 이유는 텔레그램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다고 정말로 그렇겠습니다. 이제 그만 5년 동안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영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러시아인들과 미국인들이 더 이상 러시아인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들은 점점 더 적게 지지하게 되고 원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네, 유럽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석유와 가스는 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의 장막 반대편에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몇 년이나 몇 달의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어쩌면 여름 안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피곤해서, 약간은 다른 이유로, 또 약간은 저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돌격에 투입하려는 의지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2026년 3월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에 장거리 드론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발사한 것보다 더 많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상황을 바꿔서 한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을, 다른 한쪽에는 이란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4일이 아니라 4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탄약을 소모하며 치열하게 싸워왔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세요. 전투가 시작된 지 아직 38일, 39일도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란이 단 4일 만에 드론 공격을 멈출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의 멸망이라는 걸 안다면 죽으나 사나 나도 이쯤 되면 드론이 아니라 돌멩이라도 던질 겁니다. 던질 게 있는 한 저는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아무런 선택지도 주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도 말했죠. 길을 남겨둬야 한다고. 항상 적의 뒤에는 도망칠 길을 남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도망칠 길조차 막아버리고 내 목표는 너의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란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죽을 운명이라면 나도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인들도 지금 바로 모든 드론을 띄우고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네요. 아마도 이 위기 시기에 러시아의 이익을 제한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는 분명히 오른 유가를 이용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건 이해가 돼요. 저도 메몰린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러시아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쏠 수 있는 모든 걸 쏘는 게 의도적인 선택인지도 지켜봐야 해요. 아니면 이게 체계적인 일이고 그들 역시 드론 생산량이 극도로 높아진 것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알게 될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 때문에 그들 내부의 소통 방식도 많이 악화되고 내부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일종의 배출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보 공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그런 자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게 좀 웃깁니다. 오늘 밤에 스폰서인 노드VPN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VPN 중 하나가 바로 노드VPN과 다른 VPN 서비스들이라는 사실 짐작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특히 텔레그램, 블로그, 스피어 등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들이 점점 더 신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쓴 가장 격렬한 글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듣고 있던 대화들 같은 것들 말이죠. 그들은 화가 잔뜩 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었고 러시아가 이란을 돕거나 이란의 대공 시스템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클레멘테 몰린의 그래프를 보면 그들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커버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대공 시스템을 이란에까지 보내게 되면 더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독이 되는 동맹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줄 건 다 준 상태입니다. 드론도 줬고 그들이 복제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non ci serve più. 하지만 네가 말한 그 상황에 또 다른 요소를 더하자면 어쩌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로는 젤렌스키가 고르포페르스코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드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으니 이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do, questo è normale. 이것은 우크라이나 산업이 어느 정도 생산량을 달성해서 방금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드론 전쟁은 4일이 아니라 4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연이라는 단어는 드론 전쟁을 의미합니다. 걸프라는 단어가 미국인의 입에서 나올 때는 순수한 공포, 정말 순수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조금 걱정하게 만듭니다. 네, 내부자 거래가 있긴 합니다.
원유 선물에서는 적지만 내부자는 가능합니다. 지금 곧 터질 거라는 걸 아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선물에서는 몇 달 후에 가격이 오를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건 평행 시장들이에요. 그렇죠? 원가를 곧 요청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선물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그 시장은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더 심층적인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뵙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뭔가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에너지 시스템을 정말로 공격한다면 상황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별로 밝지 않아요. 그렇죠, 파울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밤사이 더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건 오르무즈 해역을 다시 여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가두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내가 티셔츠를 만들 거야. 봐봐. 파울로와 함께라면 오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막는 문제입니다. Vabbè. 어쩌면 그녀가 맞았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우리는 그를 다시 데려가야 해. 황금 우리 안으로. 그는 금을 정말 좋아해. 아니야. 그는 철창 안에 넣으라고 했어. 황금우리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왜 미국이 그들의 행동의 놀란 세계 앞에서 이렇게까지 순응하는지 자문해 봐야 해. 이건 중요한 질문이야.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3억 6천만 명이나 되니까. 정말 많잖아. 물어봐. 그냥 질문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생각해봐. 이제 아무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들어있어. 맹세코 너희들 때문에 떨린다. 내일 아침에 나는 웨이 3의 리스타트에 출연해.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너나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좀 있겠지? 요약해서 말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래, 모험 없이 말할게. 자음만 쓸 거야. 자음만. 나머지는 집에서 원하는 대로. 집에서 직접 넣어봐. 알겠지? 부사는 없어. 동사는 원형만 쓸 거야. 그리고 그냥 대장처럼 할게. 알았지? 기억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녕.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